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금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범석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일단 고교학점제 자체라는 그 명칭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교육과정은 도대체 뭐냐?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사실 이게 관심이 뜨거우시죠. 왜냐하면 이제 2025학년도에 고1이 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된다. 어제 발표가 있었죠. 예, 어제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교육 입시 대입 이쪽이 지금 약간 뜨거운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갑자기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이전부터 계속돼서 예고가 돼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자체를 궁금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대학 입학인데, 이 대입과 관련해서 이제 중학교 학생 단계에서 또 궁금하신 점이 바로 이제 고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죠. 계속해서 뜨거운 이슈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이게 참 안타깝고, 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이런 게 그러니까 필요 없이 그냥 이게 학교를 알아서 학생들을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이제 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게 참 좋은 건데, 학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정보를 뭔가를 알아야 하고 거기서 따라가지고 뭔가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자녀 둘을 키우고 있고, 아들이 중3, 지금 딸이 초6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딸은 지금 고교학점제 대상이 되죠. 지금 중2 이하는 다 고교학점제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서로 또 달라요. 이 대입 제도도.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녀를 저도 사이에 딱 끼워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참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할 수 있는 자리에는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그냥 있는 현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아셔야 될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과정과 함께 대입과 연결해서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원래 한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1시간 반에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좀 뒤에 조금 제가 자료를 덜어내기도 했고, 중간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좀 빠진 것들도 또 있고, 또 새로 들어온 것도 제가 최근에 강의를 조금 이렇게 또 내용을 바꾸면서 바뀐 것도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제출하는 시점이 좀 일찍이어가지고, 제출하고 나서 제가 또 좀 바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사진 찍으셔도 얼마든지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얼른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교학점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갑자기 하늘에서 왜 떨어졌냐? 우리 아이들 잘 지금 제도대로도 대학 잘 가고 지금 있던 대로 하던 대로 계속 하면 되지. 왜 자꾸 뭘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교육이 뭔가요?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옛날 방식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정책을 새로 펴냅니다. 그 정책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좀 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그걸 학교 현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장학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교육청에는 일반 행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같이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정책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장학사가 정책을 세운다고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이렇게 멋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정책이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는 이제 밑에서 서류 작업 같은 거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힘은 없지만 그래도 예, 좀 제가 대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랫동안 예, 업무도 했고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계속해 준비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환경 뭐 지금 우리 학부모님 학교 다니시던 시절은 저 중에 몇 단계일까요? 아주 그 정보화 시대 저 익숙하게 보이시죠? PC 저 그림이 우리 컴퓨터가 처음 나오던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니시거나 또는 뭐 대학생이셨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화 시대 저 때는 이제 엘빈 토플러 뭐 이런 사람들이 책 써가지고 제3의 물결 이런 거 나오던 이렇게 두껍죠. 꽂아놓고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야, 그게 뭔지만 알면 돼요. 사실 제3의 물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정보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슨 시대냐면 그 다음 시대인 이미 스마트폰 시대는 지나가고 AI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가속화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AI가 이제 기계들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이걸 대신해 주다 보니까 사람을 대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도 뭐 자동화가 될 때도 기계가 사람을 충분히 대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생산량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이미 있었고 이제는 아예 사람을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까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고 있다. 다 왔죠, 지금 이미. 여기저기 AI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창조하는 시대가 이제 기계가 지식을 창조까지 해버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이제 줄어들고 기계가 대신하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세대 간의 생각들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무슨 세대죠?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을 예, 같이 회오리 춤 추면서 예, X세대.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신세대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도 X세대.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대단히 신세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Y시대가 가고 Z시대로 이제 G시대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저 시대랑 이 G세대를 합쳐가지고 이제 MZ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전에 X세대가 아무리 신세대라고 한들 예, 그것과는 또 다른 예,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희망 직업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기 2위에 있는 직업들을 잘 보시면 새로 나타나는 것들이 급부상한 직업 있죠. 요즘에 난리예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은 어떻게 지금 뭐 다 의사입니다. 그냥 뭐 꿈이 많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의사가 늘어나는 다 의사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래도 고등학교 가고 나면은 성적을 시험 보고 나고서 현실을 좀 깨닫고 자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2, 3년 사이에 급격히 이게 심해졌어요. 성적이 안 되는데 그냥 씁니다. 원서를 계속. 언제까지 써요? 될 때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밀어주죠. 그게 계속 써. 밀어줄게. 그래서 뭐 7수, 8수, 9수 뭐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성적 가지고도 지금 원서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특히 누가요? 재수생들이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의대 가겠다고 다 재수를 하고 있죠 지금. 예, 왜냐하면 옛날에 한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갈 수 있었는데 뭐 다시 보면 되는 거죠. 마침 정시도 늘어난다 그러고 수능도 계속해서 쉬워진다고 하니 재수생들은 더욱더 예, 다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 변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사회죠. 취업도 어렵고 전문직에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의사니까. 이제 직업 변인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저런 요인들이 직업을 바꾸게 된다고 해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확실한 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잘 하나 항목을 잘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예, 지금 하나도 빠진 게 없죠. 요즘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모조리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만 잘 가면 좋을까요? 그냥 스카이 여기만 딱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을 안심하실 수가 있겠어요? 취업 안 돼요. 지금 스카이 나오는 학생들 취업 안 된 지가 한참입니다. 한참. 예, 수년 뭐 10수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도 지금 웬만한 학과, 뭐 과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요즘엔 거의 다 안 돼요. 진짜 전문직 시험을 따로 봐가지고 뭐 의사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CPA를 봐가지고 회계사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럼 대학 가는 게 최종 목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직업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배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대비하자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이 해줘야 될 일인데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육은 계속해서 저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은 바뀌어져 가는데 대학 입시는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전혀 지금 다르게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것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교육청에 소속돼 있다 그래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다 이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뭐 교육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했지만 지금 사교육을 때려잡는 게 목표인가요? 사교육 때려잡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교육 좀 할 수도 있죠. 뭐 사실 저도 공교육에 있어서 사교육과 사실은 좀 경쟁하는 입장이긴 한데 경쟁이 될까 뭐 싶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뭐 대학 입시라는 분야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웬만한 사교육 업체 거의 뒤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자부할 수 있고 이따가 다 그 내용 증명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사교육 뭐 굳이 근데 뭐 경쟁하고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배움이 좀 더 필요하면 가서 뭐 필요한 거 더 배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그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현실 앞에로 다가와 있죠. 자, 그 기업에서는 수시 채용을 합니다. 이제 신입사원 채용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 채용하면 뭐 해야 돼요? 업무를 계속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르쳐가지고 이제 겨우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기업에서 빼가버리죠. 그러니까 굳이 꼽아서 기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할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높죠. 그러니까 기업도 저런 방식으로 수시 채용으로 바뀐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취업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 근데 그나마도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바뀌고 계속 그러고 있어서 이러한 지금 사회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네. 가치관들도 많이 달라요. 요즘 시대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굉장히 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 중요했죠. 그래서 뭔가 실질적인 이익은 없어도 뭔가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위상이나 이런 성공이 사회적으로 돌아오면 그걸로도 만족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공정하다는 그런 인식들을 MZ세대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 있다. 특히 이제 요게 이제 사회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 세대까지는 있겠죠. 근데 제 아이가 지금 나중에 자라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이거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이 뭐 애를 낳지 않으니까 심각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뭐 지방이 무너지는 거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학 입시를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대학 입시를 건드리는 것만이 저걸 바꿀 수 있어요. 뭐 집을 뭐 주고 뭘 해도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이 해결되고 그 사교육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거죠. 사교육비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사실은. 애 키울 자신이 없는 게 뭐예요? 교육비 드릴 가시. 저도 지금 제일 등골이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장학사가 사교육비 지출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맨날 11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어저께도 11시 반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네. 지금도 겨우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눈치 보면서. 왜냐하면 지금 또 시위회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그 시기 때 겨우 지금 나와가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뭐 애를 지금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애는 또 보내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만 해결되면 좀 나아요? 대학 입시만 해결이 돼도 우리가 애를 낳는데 조금 부담이 없어지죠. 그래서 좀 뛰어놀아도 대학에 좀 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부담 없잖아요. 밥만 챙겨 먹이면 어딥니까? 근데 교육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저거를 해결해야 저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눈물 흘리지 말게 해줘야죠. 그러면 누구나 대학 다 가게 해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학교에서만 준비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수시든 정시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일치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데 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이따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대학 입시랑은 좀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의 변화. 지금 이제 그 교육 고교학점제로 들어갈 건데 고교학점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이라는 이런 행사가 몇 년 전에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 지구촌이 나아가야 될 교육의 핵심 화두는 뭐냐?
학생의 주도성이다. 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전 세계 교육의 트렌드는 학생의 주도성을 어떻게 길러주냐예요. 왜 주도성이 중요하죠?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직업을 얻으면 좋은 직업을 얻어요. 근데 좋은 직업이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예, 그러면 그 직업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좌절하고 그냥 집에서 백수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막 술이나 먹고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나서가지고선 직업을 찾아줘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래 세대에는. 당장의 대학을 간판을 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뭐가 학생이 자기가 주어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도성을 기르는 것이 미래 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 트렌드고 지금 교육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만 뭐 따로 놀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떨어져서. 옛날에 제가 이제 원래 역사 교사였는데 흥선대원군 시절이 있습니다. 예, 흥선대원군 우리가 근대사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예요.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이제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 문호를 다 걸어 잠궈가지고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한 10년 그랬거든요. 10년. 근데 그 10년 동안 문호를 개방을 안 해가지고서는 걸어 잠근 동안 전 세계 주변 국가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강제든 자이든 타이든 해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막 쭉쭉 올라가고 공장 돌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예, 계속해서 이제 선비들이 가 쓰고 앉아가지고 예,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도끼 딱 내려놓고 이러고 이제 우리는 10년 동안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예, 이 시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전 세계 흐름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뒤쳐져서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육 이렇게 가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왜 발목이 잡혀 있는가? 교육 과정을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015는요, 지금 시행 중인 교육과정이에요. 2015년에 발표돼서 지금 시행 중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22년, 즉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부터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024년 내년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는 어쨌든 2025년 지금 중2 학생들부터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무슨 교육과정이냐면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교 학점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지금 중2 학생들부터 적용될 텐데 그럼 중3 학생들까지는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끝까지 졸업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아셔야죠. 왜 알아야 됩니까? 중3 아닌데 우리는 중1인데 우린 2022만 알면 되겠네? 아니죠. 2022가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15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를 이해하시면 그 연장선에서 약간 조금 더 추가된 것들이 몇 개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갑자기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고교학점제는 이미 절반 정도는 진행 중이에요. 그럼 고교학점제의 핵심이 뭔데요? 선택 과목이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선택 과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예, 근데 그거 좀 더 많이 늘리자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고 고교 학점제인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차이가 없고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는 이미 들어와 있고 좀 이따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로 가는 게 2022구나. 그게 중2 때부터 좀 더 확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2015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의 목표는 요거예요. 학생을 이렇게 기우겠다. 창의융합 인재입니다. 창의융합 인재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기르자는 거죠. 예, 이제 이학적인 지식이나 인문적인 지식을 모두 갖춘 이런 인재를 잘 길러내겠다. 그전 이전 시대입니다. 벌써 지나가고. 예, 새로운 시대로 가면 이제 요 인재를 어떻게 바꿔요? 예,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주도성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2022부터. 그래서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 목표입니다. 그럼 나머지 6가지 역량과 그 인간상을 목표로 하는 4가지 인간상을 중에 바뀐 게 뭐 많냐? 2015에서 뭐가 많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인간상 중에 하나 바뀌고 6가지 역량 중에도 딱 하나 바뀌어요. 근데 그게 뭐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저거만 보시죠. 자주적인 사람. 저게 2022로 가면 뭘로 바뀌어요? 2015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주적인, 자기주도적인, 그게 그겁니다. 예, 근데 자기주도라는 말을 좀 더 쓴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가지 역량 중에도 딱 한 개 바뀝니다. 뭐가요? 의사소통이 뭘로 바뀝니까?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뭐 크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5나 2022나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학교 현장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 일단 선택 과목이 엄청나게 2015부터 다양해져서 이미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선택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참여형 수업이 확대가 되죠. 그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 수행평가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전에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수행평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좀 숙제를 내는 방식도 좀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거는 그 수행평가의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학생에 부담 주지 말고 밤새게 하지 말고 수업 시간 중에 해라 라고 지금 다 해서 학교에서는 지금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면은 뭐 학부모님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집에서 뭐 누군가 대신해 줄 거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시작이 딱 되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수행할 거를 다 나눠줍니다. 자, 시작해봐. 그러면은 그 각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팀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거를 막 그 시간에 과제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그 과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럼 제출을 한 그 과제나 또는 그 과제를 만들고 있는 모습 자체를 평가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학교 수업들은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주로 이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하실 때처럼 선생님이 말씀 없이 문 두둑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써. 그러고서 쫙 해가지고 판서 뒤도 안 돌아보죠. 한 시간 내내 써요. 그러고는 밑줄 쫙 몇 개 거주고 그래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은 고마운 분이죠. 그래가지고 야, 너 일어나 여기 거기 읽어. 그리고 책도 대신 읽히고 예 그리고 밑줄 거주고. 저만 그랬나요? 예, 저만 옛날 선생님들 그런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더 안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죠. 딱 나눠주고 야 토론해. 그러고서 애들 다 시키죠. 그리고 나와서 발표해. 그리고 애들한테 발표시켜요. 예, 근데 이 수업은 조직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수준의 수업입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요소 토론하고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중간에 코칭도 하고 예, 니네는 이런 거 준비했구나. 여기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예, 그리고 학생들끼리 토의를 많이 시킵니다. 토의를 왜 시켜요?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논쟁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요? 내 주장을 100% 우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요? 협력을 하려면 내가 내 주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의견도 좀 잘 들어주고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럼 네 생각을 한 절반 정도 넣어볼까? 그래야 내 것도 절반을 넣죠. 이거를 배우는 게 학교 현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어떤 자기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수업 시간 중에 길러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서는 지식만 암기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건 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수업 시간 중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해가지고는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쵸? 예, 수능 문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수능 시험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을 선발하고 있는 게 지금 학교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토론 실컷 하고서는 뭔가, 엄마 오늘은 그래도 친구들하고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뿌듯해.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서는, 예, 생각과 이런 깊이가 많이 발전해가지고서는 갔는데, 갑자기 대학 가려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어딜 또 가야 돼요?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문제를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빈트가 안 맞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풀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면 학교에서 문제풀이만 사실 시키면 되죠. 그걸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그러면은 학원 가서 안 해도 되잖아요. 학교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문제풀이 다 해주면은 뭐하러 학원을 또 갑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 시간에 자습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풀이를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나요? 그게 아니죠.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입시는 이 문제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대학 입시 게시판에 기사가 딱 뜨면 그 밑에 학부모님들의 댓글은 다 뭘로 뽑아라? 수능이 최고다, 공정하다, 수능으로만 뽑아라 막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댓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부에서는 그 댓글을 딱 보고 이제 정책이 뭐예요? 정시를 40% 이상을 무조건 해라. 이 정책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거다. 그러고 내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학원에 가가지고서는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로 인한 악순환입니까? 어디에서 나오고. 이걸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대학을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대학에서?
아까 문제풀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맞추려면 토론 누가 잘하는지, 발표는 누가 잘하는지 보고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뽑겠다고 만든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토론 누가 잘하는지 하는지 누가 써줘요? 학교생활기록부에다 담임이 써줘요. 얘가 그래도 또 발표를 시켰더니 너무 잘하고 이쪽 분야에선 얘는 확실히 소질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그거 가지고 대학에서 그거 보고 뽑겠다는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그냥 풀든지 쭉 옛날처럼 아니면 그냥 빨리 대학에서 뽑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그걸 인정하고 그래도 그 와중에 최대한 공정하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든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해방될 수 있어요.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느 방향이 옳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느 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우리 교실의 현재의 모습인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즉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가속화되는 거죠. 가속화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교과들을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중에 공통 과목은 선택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우선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공통 과목 위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이제 저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는 없어요. 학교마다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해 놓은 과목 중에 고르는 겁니다. 개설을 자유롭게 해놓은 학교도 있고 좀 이렇게 칸막이를 둬서 이 중에 몇 개, 이 중에 몇 개, 이 중에 몇 개 골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이걸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굳이 선택을 두 개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선택은 일반적인 거고 진로 선택은 좀 특별한 경우에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로에 맞는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거나 또는 일생생활에 쓰일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것들. 그래서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고등학교 때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현재. 저거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학생들을 철저하게 석차를 따지고 줄을 세워서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쪽 진로 선택은 뭐 어떻게 평가하냐? 그냥 90점, 80점만 넣으면 A, 60점 넣으면 B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성취만 이루면 무조건 모든 학생이 다 A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줄을 세울 필요가 없는 평가 방식인 거죠.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왜 절대평가를 하느냐. 근데 과목의 제목을 잘 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고르지 않을 만한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전 읽기 저런 거 뭐 좋아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10명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저거를 만약에 석차를 매긴다고 치면 1등급 4%잖아요. 그러면 10명 선택했으면 4%는 몇 명에서 끊어야 돼요? 한 명이 이미 10%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4%는. 그러면은 10%가 되면은 11%까지 2등급이기 때문에 첫 번째 1등을 한 학생도 2등급이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많은 과목들은 이렇게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즉 선택 과목이 늘어날수록 학생들이 선택하는 숫자는 각 과목별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많은 과목들이 생길수록 소인수 과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고교학점제로 가가지고서는 선택 과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선택 과목들은 다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성취도 평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장관님께서 저 공통 과목도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발표했죠. 이제 그거는 그냥 상대평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달라지는 점은 상대평가가 이제 공통 과목으로 이제 싹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2015와 달라지는 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과목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요. 예, 요거는 이제 나머지 아까 국수영사과 요거는 은미체, 기술과정, 제외국어, 한문. 그래서 요건 평가하는 방식. 은미체는 애초에 성취도 평가죠. 예, 모두 성취도. 교양은 패스페일만 표시하고요. 예, 기술과정, 제외국어, 한문 상대평가를 합니다.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취도 평가를 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중3 학생들까지는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줄 세우는 과목이 많아요. 지금 중3 학생들까지는.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중2 학생들부터는 줄 세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에만 남게 되고 공통 과목을 언제 다 배운다고요? 1학년 때 다 배운다고요. 거의. 그러면 고교 1학년 내신이 상대적으로 되게 중요해집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그게 어제 확정이 됐어요. 발표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예, 내신을 활용해가지고 대학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가려면 또 사교육을 시켜야 되냐? 사실 내신을 사교육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학원에서 무슨 뭐 내신 대비만 해가지고 뭐 특강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예측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다 갖춰가지고 준비를 시켜요. 그냥 공부시키는 게 다예요. 오히려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노트를 본인이 잘 정리해놨다가 그거 공부하는 게 내신 공부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뭐 기출문제가 있으면 뭐 물론 좋죠. 예, 그러나 그것도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문제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뭘 내는지 예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신은 학원 가서 준비하는 게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학생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쵸? 학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첫 학기 3월 1일부터 되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어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일단 입학하는 순간 어느 정도는 방향은 다 결정이 됩니다. 예. 그다음부터 습관을 추가로 들인다.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한다. 물론 그런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대부분은 그 이전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단계에서도 그런 것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가면은 이제 아이를 멱살을 붙잡고 예, 지금부터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오늘 단판을 지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쵸? 이따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절대로 오늘 가서 들은 거 가지고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학생과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직접 듣는 겁니다. 학생이. 그럼 잔소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지죠. 그쵸? 학생이 본인이 동기부여를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받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회 때는 보통 학생은 학원 가 있고 학부모님은 설명회 나오시는데 그럼 집에 가서 반드시 싸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담 기회나 이런 설명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와서 들으시면 참 좋다. 예, 선택 과목이 참 중요한데요. 선택 과목이 더 늘어날 건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지가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로 가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늘어날 여지만 있지, 줄어들 여지는 없거든요. 지금도 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고 해가지고 줄이라고 하는데, 대학들은 논술을 줄이거나 다른 걸 줄였지, 종합전형을 줄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대학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사실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게 대학에서는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무 대학이나 운용을 못해요. 근데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선발된 자원들이 어떠니까? 우수하니까요? 아니에요. 우수하진 않아요. 물론 우수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꼭 우수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로 뽑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졸업할 때까지 안 그만두고 등록금을 내고 꼬박꼬박 끝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학생들을 대학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학들은 지금 생존 위기에 몰려 있어요.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들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굉장히 학생 난을 이게 경쟁률이 한 2, 3대 1에 그치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서울에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데는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1.5배수 해가지고서는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면접에 막 안 와버리고 막 이러면요.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지원자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서울 경계선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서 지금 그게 지방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대학들은 생존이 걸려 있어서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졸업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순혈 이런 학생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저 높은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지금 다 자퇴하고, 자퇴까지는 안 하죠. 그냥 걸어놓고 학교는 안 다니고 재수하고 있거든요. 의대 간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충성도 자체가 처음부터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공이 좋아가지고 이미 거기에 빠져있는 이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최고로 환영하는 인재들이죠. 그들이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나름 열심히 하는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더 잘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서울대 같은 데가 진짜 잘합니다. 학생들을 아주 정말 쏙쏙 뽑아가요.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 학생은 진짜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애가 크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서울대에서는 쏙쏙 뽑아갑니다. 기가 막히죠. 전형이 잘 설계가 돼 있어요, 서울대는. 근데 여기들도 우리도 그런 학생들을 뽑을 거야.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벌써 3번째 발표 자료를 내놓은 게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평가 요소가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여기 3가지를 보여드리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인데 옛날엔 4가지였죠.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네 개로 나눠죠 보통. 근데 요즘에 이제 요 대학들은 우리는 앞으로 요 세 개로 추려가지고 뽑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21년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자를 내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학마다 평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아마 적용을 이제 주로 할 건데, 이제 저 대학들 중에 한 군데에서는 제가 지금 가가지고 한 2년째 지금 저도 가서 외부 위촉사정관으로 평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접 평가를 해보면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방식이 아닙니다. 학업 역량 보고 옆에 한 7점 척도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7점 척도, 5점 척도가 있고, 설문조사 할 때 아시잖아요. 탁월, 매우 탁월, 매우 우수, 탁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척도가 있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 서류를 쭉 읽고 거기다 찍는 겁니다. 이렇게 점수를. 그냥 그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쭉 보고, 이거 사정관이 평가하면서 딱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몇 점, 이거는 몇 점. 그리고 합산해가지고 점수 높은 친구가 서류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으면 면접 보고 그 학생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전형이 아니죠. 그럼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뭘 통해서 봐요? 학업 역량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이게 성적 나와 있어요. 숫자 있습니다. 숫자 보이고요. 근데 숫자가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등급이 낮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학교는 표준 편차나 이런 걸 잘 보고 평균을 보고, 예, 이게 찾아냅니다. 이 학교는 상당히 우수한 학교인 것 같은데 교육과정만 봐도 사실 대충 보여요. 예,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는 이 정도 등급이면 그래도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숫자 한번 보고 넘어가고, 그럼 진짜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 세부 능력 특기상 들어가가지고 싹 봅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가 보여요. 그럼 깊이 있는 수업을 했는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학생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과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학생들을 학업 역량, 이 학생 매우 탁월한데 딱 점수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 뭐 그렇다고 보고, 진로 역량은 뭘까요? 세부 요소로 이런 것들을 본대요. 그럼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뭡니까?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고등학교 때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이게 쉬울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뭘 봐요?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 저 이수 노력을 보려면 선택을 했어야죠. 고등학교 때 네가 쓴 전공의 과목, 관련된 과목을 수업 시간에 선택해서 들었냐 여부가 그냥 점수예요, 사실은. 그걸 들었어야 그 다음에 그 과목의 성적도 확인이 되는 거고 관련된 활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공 진로 역량을 제대로 이제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특히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만큼은 그 자기가 나중에 지원할 전공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과목을 미리 선택을 하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은 이제 2학년 때 선택할 과목들을 대충 이제 한번 가지원을 해야 돼요. 골라놔야 학교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나중에 어떤 전공으로 지원할지 아는 학생이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중학교생부터는 최소한 해봐야겠죠. 자기가 문과 계열인지 이과 계열인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일찍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초등학교 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뭐 경찰관이요, 소방관이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걸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쯤이 되면은 그래도 한번 진로를 다양하게 좀 찾아보고 경험도 체험도 좀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로 체험 같은 것들도 중학교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거를 공식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실행하라고 지금 했던 정책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자유학기입니다. 자유학기. 그 자유학기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대입 준비에서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학기가 저렇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안 본다는 얘기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자유학기는, 예, 아주 지금, 네.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저쪽 그 또 다른 그 교육청에 가가지고 강의하는 게 있는데, 거기 사전 질의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저기서는 제가 자유학기 주제를 또 가지고 또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유학기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들어왔는데, 정말, 예, 참, 자유학기와 관련된 질의응답 한 20,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예, 지나친 자유는, 예,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동의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꿈을 꾸고, 예,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이전에는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옛날엔 주지 않아도 됐죠. 왜냐면 들로 산으로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 거기서도 그런들이 꿈을 키우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의 깊이도 늘어나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걸 학교에서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학원만 뺑뺑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주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시험 안 본다고 지금 난리였는데, 그래서 자유학기는 사실 이번에 좀 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예,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제도예요. 이 업무 꼭지가 바로 제 겁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가 지금 진로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로 연계 교육이란 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 아예 총론 속에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과뿐만 아니라 국수, 영사, 과 뭐 이런 교과에서도 진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 진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왜 이게 필요해요? 미래 사회에는 계속해서 직업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크니까 저거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과목을 배울 때마다 고민을 계속하게 해서 자기가 이 진로를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런 학생 기르려면 이게 중요한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만든 시스템의 가장 기저에는 저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2년 전부터 지금 이미 연구가 시작이 돼서 올해 지금 선도학교도 지금 운영 중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는 좀 줄이고 저거를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해라. 근데 지금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요? 학교급을 올라갈 때 미리 그 상급 학교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뭐 체계나 개념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거를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도학교 운영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저거 하라고 시켜놓고 지금 서울에서 그런 거 하신다면서요? 좀 이렇게 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가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학교의 자유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지금 무조건 문제 풀이하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막 이렇게 노하시고 기분 나빠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많이는 없어요. 예, 좀 뛰어노는 시간은 그 시간에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진로 탄력성이 좋은 학생들이 단순히 문제 몇 개 더 푸는 학생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은 이전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계신 친구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순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쵸? 진로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요령이 뛰어나서 자기가 그냥 주어진 것에서 환경 잘 적응해가지고 잘 찾아가는 친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학생들 잔소리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 과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매년 새로 배포를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파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이트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정보센터 여기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는 이렇게 선택 과목이 이미 충분히 늘어났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도 많이 바꿔왔다. 그리고 실제 대학에서도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맞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갈수록 지금 대입에서 강조되는 거는 선택 교과가 저렇게 중요하게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으니 선택 교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미리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노력은 필요하다. 역시 오늘 집에 가셔서 멱살 잡고 아이에게 너 꿈이 뭐야? 빨리 정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가르쳐줄 꿈을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주말에라도 어디 캠핑이라도 좀 데리고 가시고 예, 캠핑은 텐트를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카라반 캠핑장 좋은 데 많습니다. 그냥 의자 한두 개 이렇게 그 마트 가면 한 10,000원, 20,000원에 팔거든요. 그거 한 2개 사가지고 그냥 그 옆에서 고깃집 가서 고기 꼭 내가 바베큐 다 있어요 요새. 아주 불판 사가지고 고기 좀 사갖고 가가지고 구워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러고 하루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끼리 대화의 물꼬도 트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있어요. 선택 과목이 이렇게 중요한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그 과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진로가 뚜렷해요. 그러면 그 과목을 딱 들을 게 정해져 있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개설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내가 간 고등학교에 그 과목이 개설이 폐강이 되거나 안 되면 어떡해요? 경제 과목이 대표적인데 경제 과목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탐보다 한 2~3배 어려워요. 수학 같은 게 왕창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피하는 학생. 근데 이 경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과 학생들에게는 거의 90% 이상의 학생이 장래희망이 CEO입니다. 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학생들이 다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발전할 수 있겠죠. 그건 다 좋아요. 좋은데 그 CEO가 되려면은 지금 경영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실제로 다 쓰거든요. 문과 학생들은 대학을 갈 때 진짜 고집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난 이게 꼭 가야 돼요. 여기를 꼭 이거.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뭘 들었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경제 과목을 들었어야 되는데 선택을 많이 안 하고 우수한 학생들끼리만 하니까 그거 일반 선택이라 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학생들은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 하고 잘하는 학생들도 꺼립니다. 잘하는 친구들끼리 붙었다가 등수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몇 명 선택 안 해가지고 폐강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갔는데 경제가 폐강되면 어떡해요? 예, 옆에 학교 가서 들어라고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그런 겁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을수록 우리 학교에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가서 들을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가 지나오면서 온라인으로도 또 이게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온라인 학습이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의 경계는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해져요, 이제. 그래서 훨씬 더 확산이 될 거고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지원은 다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서울형 고교학점제라 그래서 뭐 5년, 6년, 6, 7년 전부터 이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옆에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게 공유 캠퍼스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등장을 하면 내신도 성취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늘어날수록 성취평가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럼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은 지금은 과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수능도 선택 과목이 늘어날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선택이 늘어나면 수능도 선택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공통 과목 말고는 다 선택이잖아요. 그럼 어떤 학교에서 가는 학생은 영어를 하나도 안 듣고 공통 과목 말고 영어는 하나도 안 듣고 수학은 하나도 안 듣는 학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수능 과목에 무조건 넣어놓으면 어떡해요? 선택하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려면 수능도 선택 과목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수능도 선택 과목이 늘어난다면은 줄을 세우는 게 의미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도 절대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물론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렇게. 어저께 발표한 거를 보니까 기존에 그냥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또 똑같이 답습해놨어요.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바꾸면은 욕을 먹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바꾸려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저께 나온 발표 자료를 이전에 처음 발표됐던 자료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게도 자사고 특목고는 또 외고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또 발표를 했죠, 결국. 같이. 어떻게 발표할까 했는데 이거에 그 슬쩍 이렇게 얹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어저께 발표한 것 중에 제일 큰 이슈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죠. 예,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큰 이슈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그 파급력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로 이제 가면 내신은 거의 다 성취평가가 되는데 자사고 특목고는 그동안 잘 안 갔어요. 지원을 안 했어요. 왜? 내신에서 줄을 서야 되니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예, 성적이 밀릴까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예, 좀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똑같이 A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자사고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 명문고로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 고입이 더 이제 극심한 대입보다 더 이제 극심한 과제가 되고 더 내려올 겁니다. 이 경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수능 절대평가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고교학점제로 가면은 사실은 저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 수능 절대평가도 지금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언제 결정이 돼요? 대입제도가 개편되는 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의 대입은 내년 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2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시한은 지금 몇 달 안으로 내놓는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시한 내놓고 이제 좀 지켜보다가 이제 내년 2월에 땅땅땅 결정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의 대입제도는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예,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공유 캠퍼스는 중부에는 이런 학교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 특정 교과들을 이렇게 같이 예, 니네 학교는 요거, 우리 학교는 요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 처음에는 뭐 시행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시행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절대평가를 이제 전체를 절대평가라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발표가 됐죠.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로 하고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하셨고요. 네, 그래서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다 발표가 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여기 딱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바로 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점을 취득해서 누적 취득하고 누적해서 졸업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졸업을 하려면 출석만 채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졸업을 고등학생이 졸업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졸업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안심을 시켜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참 걱정이에요. 저는 학교 현장을 이제 나온 지 좀 됐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진짜 그냥 날 잡아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학점을 줄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지금 하라고 학교에 과제를 지금 던져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이제 학년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궁금하신 건 이거죠. 교육과정은 중3 학생들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2 학생부터는 2022.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저게 고교학점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까 보셨죠? 진로 선택 과목을 3단계 A, B, C로만 선택 과목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 과목들은 줄 세우지 않고 지금 성취도 평가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요. 모든 선택 과목을 이제 저 때부터는 A, B, C, D, E로 표시하는 겁니다. 공통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등급이 나와요. 어저께 발표했고요. 자, 요게 이제 모두 중2부터 바뀌는 건데 지금 조금 당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습을 시키려고 한 2년 당겨가지고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학생들은 그 204 단위를 수업을 들어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204 단위가 뭐냐면 1단위가 일주일에 50분 1시간 수업하는 걸 1단위라고 합니다. 학점이라 그래도 사실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단위라고 불렀고 이제 학점이라고 바꾼대요, 영어를. 시간은 같아요. 일주일에 50분 1시간 수업이 1학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총 204를 채워야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거든요. 기존은 그걸 줄였어요. 192만 들어도 졸업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줄여준 겁니다. 수업 시수를. 언제부터요? 지금 2년 먼저 연습하라고 지금 고1 학생들부터 이미 적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은 수업 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일주일에 시간표가 몇 시간이 줄었을까요? 2시간이 줄었어요. 2시간이. 근데 이거 2시간 왜 줄였을까요, 갑자기? 고교학점제랑 저게 무슨 상관이죠?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선택의 경우의 수가 훨씬 다양해집니다. 그럼 시간표를 짜는 게 무척 어려워요. 모든 학생의 시간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은 시간표가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학생마다 다 달라지는 시간표를 짜려다 보면 필수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공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강 시간을 2시간 정도 일주일에 넣어준 게 저희 시간을 줄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거 시간 줄여줬으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너도 나도 다 그냥 집에 일찍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7교시 2개 없애고 날리고 그냥 6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 예, 이렇게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님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냐, 빨리 보내라. 예, 그래서 지금,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어쨌든 수업 시수가 지금 줄은 것은 고1부터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완전히 192 학점제로 진짜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수 기준이 출석 3분의 2예요. 그래서 3분의 2만 출석하면 학교에서 드러누워 있든 어떻게 돼 있든 그냥 졸업을 다 해요. 예, 그냥 왔구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와서 계속 안 있어도 돼요. 선생님 좀 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도 출석한 거죠. 조퇴든 지각이든 어쨌든 출석했으면 한 거예요. 그렇게 3분의 2만 채우면 졸업을 합니다, 지금. 이거 진짜 웃긴 거죠,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출석 3분의 1은 채우고, 그 다음에 성취 수준을 A, B, C, D, E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받아야 학점을 따서 그걸 192를 채워야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거는 채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책임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연습을 좀 미리 시켜야죠. 학교에서 책임교육하는 연습을. 그래서 다른 과목 말고 국수형에서 먼저 연습해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 자, 미리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을 진단평가를 하든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미리 명단을 딱 추려가지고 그 학생들 미리 보충 수업도 시키고 학기 중에 계속 미리 막 땡겨가면서 예, 이거 시켜가지고 그래도 2라도 받고 올려보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연습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2년 연습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학점제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중3 학생들까지는 바뀐 게 뭐 있는 것 같지만 별로 뭐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는 거는 다 중2 때부터다.
예, 그리고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현재 대입제도는 누구까지? 중3 학생들까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바뀔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갑자기 바꾼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3년 예고제가 있어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학년들은 그냥 지금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수능제도도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재 입시만 아시면 돼요. 중3 학생들까지는. 근데 중2 학생들부터는 입시가 어떻게 해요? 내년 2월에 새로 발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발표될 내용이 뭔가 크게 바뀔 것 같냐? 이전에는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엄청나게 학점제도 바뀌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뭔가 입시가, 우리나라 입시가 조금 그래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저께 된 발표 나는 걸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하고 역시 크게 달라지진 않겠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죠.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겠다 라고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짐작을 해본다면 비슷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대입제도를 좀 이해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뭐가 바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대입제도는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지금 도입이 됐어요. 2019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그게 지금 쭉 오면서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하지 말라 그런 게 자소서 없애까지 지금 다 완성이 돼서 올해부터는 자소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3 학생들까지는 자소서나 그 다음에 대학에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 있지만 대학에 제공하지 않아요. 뭐를요? 수상 기록,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기록을 이런 거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하지만 하면 좋은 거죠. 책 읽으면 좋은 거고 상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은 다 하되 대학에 제공 안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근데 그런 기록들이 다 사라지면 변별력이 어떻게 될까요? 서류의 변별력이? 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글자 수 다 줄여놨어요 지금. 그래서 글자 수도 몇 개 안 돼요 다. 그러면 이 학생부랑 저 학생부 다 비슷비슷하겠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도 요거밖에 못 적어요. 글자 수가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수상 기록이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요. 봉사활동 누가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책을 누가 깊이 있는 걸 읽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럼 뭘 보고 뽑으면 좋을까요? 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뽑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저는 사실 대학들이 학생을 서류 보고 어떻게 뽑을까 고민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제가 올해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가 사정관으로 가서 평가하라 그런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변별이 될 게 있어야지 뭐 구분을 해서 보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공정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중3 학생들까지는 갈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도 지금 다 블라인드가 돼 있어서 이게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고 어느 지방 학생인지도 모르고, 예, 다만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외고인지 과고인지 과학중점학급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는 대충은 보입니다. 대충은. 근데 문제는 이게 분명 외고인데, 예,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그 외고인지,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무슨 외고인지, 아무나 뭐 원서 쓰면 대충 간다는 그 외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써 있는 내용들도 글자 수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하면 이게 좀, 저 종합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나중에 뭐 복불복으로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구분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변별을 해내겠지만 무척이나 어려울 거라 예상이 됩니다. 2028년 대입은 2024년 2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제 시한은 한두 달 내로 발표가 된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엊그저께도 제가 강의가 있었는데 엊그저께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그거 이제 절대평가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방 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까지는 지금 자사고외고 국제고가 분명히 법령에 없앤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 이후에 없앤다고 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까지는 다 갈 수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법령은 저거를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외고 국제고는 없앤다라고 지금 법령에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존치한다라고 바꾸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저거는 남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학생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유일한 게 내신에 대한 불이익. 그러나 내신 성취평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불이익이 공통과목에서만 발생하면 이게 가는 게 옳을지 아닐지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또 생겨요. 다만 이제 저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많이 듭니다.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수학여행 보내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려면 저기는 외국으로 갑니다. 수학여행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셔서 이제 돈을 많이 들인 만큼 나중에 뽑을 수 있으면 좋은데 꼭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입이 오늘 꼭지가 좀 붙어 있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자, 그 다음에 교과목 구성. 이렇게 바뀐대요. 선택 과목이 세 종류로 늘어났죠. 아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만 있었어요. 2015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말고 뭐가 더 추가가 돼요? 융합 선택이라는 게 추가가 돼서 선택 과목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갈 것이다. 뭐 그런 겁니다. 네, 대입제도를 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입제도는 현재 대입제도를 이해하셔야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대입제도는 수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2학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두 번 치른 수능 전에부터 수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 이전 수능은 선택이 있긴 했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수학 가형이냐 나형이냐 정도였는데 사탐이냐 과탐이냐 정도였고, 근데 이 2022 수능부터는 예, 바로 국어 수학의 선택이 들어왔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국어 수학의 선택이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문항 중에 25% 정도의 문항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푸는 겁니다. 공통 문항이 75%가 있어요. 그건 똑같은 문제를 풀고, 근데 서로 선택에 따라서 다른 문항을 25% 정도 푸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국어도 한 25%, 수학도 25% 문항으로 이렇게 선택 과목이, 국어는 두 개 중에 하나, 화작하고 언매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러면 저 선택한 과목을 25% 문항은 저걸로 푸는 거죠. 자, 문제는 선택인데 과목별의 그 수준 차이가 나면은 조금 그렇죠. 근데 수학은 위계상으로 확률과 통계가 앞에 있어요, 좀. 예, 그러면 수학은 분명히 위계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쉽게 느낀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똑같은 문제면 쉬운 걸 하고 싶겠죠. 그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원래는 커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까봐 대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게 딱 시행이 되자마자 우리 대학 자연계열에 지원하려면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는 안 돼 라고 이게 발표한 대학들이 나도 하고 발표하다 보니까는 예,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싹 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모두 다 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자연계열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열 가고 싶은 학생, 즉 수학에 관심 있거나 수학을 잘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모조리 다 어디로 갑니까? 예, 미적분이나 기하로 다 가게 된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는 기하가 조금 이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적분으로 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수학을 예로 들면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기하는 선택자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빼고 쉽게 두 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확통과 미적 두 개 중에 자, 미적으로 간 학생들의 집단과 확통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집단 어디가 우수할까요? 잘하는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미적으로 다 갔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세요. 자, 문제는 저걸 점수를 조정해가지고 표준화해가지고 나중에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공통과목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전체 확통 선택한 학생과 미적 선택한 학생들을 모두 한 줄로 세웁니다. 누가 더 잘했나 점수를 하나로 해서 한 줄로 석차를 세운다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과목 선택한 과목도 달라요. 그 다음에 비록 25% 문항이긴 하지만 출제된 난이도도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 줄을 세워요? 그러면은 점수를 보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똑같은 개수를 맞았다고 똑같은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수한 집단끼리 문제를 풀어가지고서는 거기서 상대적인 표준 점수는 상대평가예요. 자기의 위치를 점수로 나타내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학생끼리 25%의 문제를 푼 미적분에서 줄 쓴 학생들과 확률과 통계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줄 쓴 학생들 중에 누가 유리합니까? 확률과 통계가 좀 유리하겠죠. 똑같은 개수로만 따져준다면. 쉬운 거 푼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한 줄로 세우려면 보정을 해줘야 돼요. 누구 점수를 보정해줘요? 미적분 니네는 우수 집단이니까 니네끼리 줄 서느라 고생했어. 석차가 좀 밀렸네? 조금 보정해줄게.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에게 점수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점수를 올려주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플러스 알파 뭐 한 3점 줄까? 뭐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주려면 뭘 가지고 정확히 비교해야 돼요. 숫자를 가지고. 그 비교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걸 갖고 비교하면 안 되죠. 같은 걸 갖고 비교해야죠.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과 같은 문제를 풀었죠. 미적분 선택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 두 개를 딱 비교하면 이 두 집단의 실력 차이가 숫자로 딱 나와요. 근데 저건 발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몇 개 학교를 뽑아가지고 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한 20개 학교 정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확통의 평균을 봤더니 공통과목 평균이 29.28이었을 때 미적 선택 그룹의 공통과목 평균은 48.8인 거예요. 예, 명확하게 차이 나죠. 이건 구조적인 차이예요. 바뀌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미적분이 저 정도 높습니다. 예, 우수 집단이 항상 저기에 뭐 쏠려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이라 이과 가야 되니까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저기 가서 시험 볼 수밖에 없고 저기 다 모여있으니까 저기 높을 수밖에 없죠. 항상. 그럼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이제 뭐가 발생하면 항상 누구 점수를 좀 보정해 줍니까? 니네 우수 집단끼리 경쟁하느라 고생했어. 그러고 미적분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공식이 저거를 갖다 공식에다 넣는 거예요. 이 공식이 여기 이걸 갖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공식에다가. 그럼 정확한 저 숫자의 차이만큼 점수를 나중에 보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항상 우수 집단의 점수가 조금 더 표준 점수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만점이에요. 둘 다 만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다 만점. 이거 공통 과목도 선택 과목도 다 만점 받고, 미적분 선택해서 공통 과목 둘 다 만점을 받았어요. 수학을. 자,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표준 점수 누가 높을까요? 보정해 주니까 미적분 최고 점수는 미적분이 항상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뭘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확률과 통계를 갈 이유가 없어요. 자,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미적분으로 가야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만점을 받든 한 개를 틀리든 점수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수학을 잘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이 그럼 나도 미적분에 있어서 점수가 잘 준다고 보정해 주니까 나도 미적분 가서 풀을래? 그러면 풀어요? 못 풀어요? 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정해주는 점수보다 더 많이 분명히 틀릴 테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미적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잘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냥. 수능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네. 그냥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 제도가 지금 수능이고요. 언제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중3까지 가는 겁니다. 네, 저희 아들 중3이에요. 제가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이 수능 이렇게 본다고 발표할 때 알았죠. 예, 저희 아들 수학을 준비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죠. 아, 현실이니까.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지금 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예, 입시에서는 절대 강자예요. 수학이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2들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죠. 네. 저도 우리 딸 생각을 하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둘째는 딸이잖아요. 그쵸? 그땐 제도가 좀 바뀌면 좋은 이유가 지금 수능 제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편차가 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1등급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자료는 왜 발표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희한하게도 뭐 각 과목별로 1등급별 남녀 비율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나와 있는 자료예요. 가서 찾아보세요. 수학 1등급 남녀 비율이 몇 배? 3배 차이 나요. 네, 그렇죠. 저는 우리 딸내미 때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들내미는 준비를 좀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할지는 모르겠으나 준비는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준비하셔야겠네요. 제가 지금 수학학원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발표하고 저희 아들 그런 것들 좋아합니다. 처음엔 싫어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눈이 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앞에 나가서 발표하라 그러면 막 난리치고 막 그 자유학기 때 댄스 잘못 골라가지고서는 막 가가지고 뭐 거의 울면서 춤추고 뭐 이러던 애인데 그래도 지금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참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저런 거 하면 되게 뿌듯 나중에 뭔가 그래도 미래에 얘가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당장에 대학을 가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현실이 있으니까 예 학교에서는 그게 충분하게 지금 수업 시간에 발표시키느라 정신이 없고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수학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만점자의 점수를 비교한 겁니다.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만점자의 표준 점수예요. 과목마다 다르죠. 선택 과목을 뭘 고르냐는데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장군 중에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가 항상 좀 더 높아요. 또 표준 점수 만점자의 점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능 구조는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어떻게든 좀 방식이 이 새로운 대입에서는 좀 바뀌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은 더 늘어나죠.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은 이 수능이라는 게 공정하다라고 지금 모든 국민이 믿고 있는 게 수능인데 사실은 수능은 이전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은요, 딱 커트라인 쫙 그 위에 합격한 학생, 바로 위에 합격한 학생과 바로 밑에 떨어진 학생의 점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 물론 달라요. 수능 점수는 어떨까요?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는 같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환산 점수가 다르죠. 그런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서 달라지냐면 이 친구가 왜 이게 달라지냐면은 과탐에서 달라집니다. 과탐. 같은 개수를 틀렸어요. 똑같이 3개 틀렸는데, 예. 이 친구는, 예, 뭐,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이 친구는 화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선택 과목에 의해 가지고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똑같은 개수를 틀리는 거. 다 그 커트라인 근처에는 다 똑같은 개수 틀린 학생들인데 그 과목을 선택을 뭐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갈라지고 있거든요.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예, 근데 여기는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저런 문제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수능을 한 줄로 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지. 자, 근데 난이도를 만약에 더 쉽게 내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점수가 다 비슷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어디 원서를 쓸지조차 모르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는 똑같은 점수 받았는데 쟤는 붙었는데 나는 운이 그냥 원서 잘못 써가지고 못 붙었구나. 그럼 내년에 또 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계속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누적비 보시죠.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은 420점대 고득점자가 저렇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점수 때는 아예 없어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 즉, 저긴 자연계열 학생들, 지원할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의 자연계열 그룹의 누적이고요. 수능 점수. 여기는 인문계열에 그냥 지원할 학생들의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저 자연계열을 지원하려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공대를 가려고 하거나 또는 메뉴에는 의대를 가겠죠. 그러면 그 의대부터 배치표를 그릴 때 쫙 이제 점수별로 누적 분포를 보면서 쫙 그려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점수면은 몇 퍼센트 누적이 됐으니까 대충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지원하면은 되겠다. 매년 그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비를 보고서는 배치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381점대로 내려오면 자연계열 미적분 선택자는 10%가 누적이 됩니다. 벌써. 그럼 저기 위로 바글바글해요. 친구들이. 벌써 한 10% 되는 친구들이. 그럼 저기 있는 학과들은 벌써 박이 터집니다. 저쪽 자연계열 애들은 고득점자들이 막 모여있기 때문에 저기는 고득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과들은 위에서부터 촘촘하게 막 바글바글 해줍니다. 근데 딱 눈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어때요, 누적이? 학생이 여전히 없어요, 여긴. 고득점자가. 그러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 중에는 380점까지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누적의 밸런스가 깨져버린 겁니다. 양쪽 집단이. 예, 그러면은 이제 자연계열 학과와 인문계열 학과들의 배치표가 대학 레벨이 이게 뭔가 맞질 않게 돼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바글바글 거리던 친구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원서를 던지는 순간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남아있던 2% 친구들이 밑에 깔리기 시작해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깔려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넘어온 친구들이 그냥 막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시험 봤어요. 고득점을 얻긴 얻었는데 저쪽에서는 너무 지금 바글바글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나는 무슨 뭐 국어국문학과나 무슨 사학과나 이런 데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여기 실제로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던 친구는 떨어지고 미적분으로 공대 가려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학과에 붙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왜?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공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죠. 반수해서 걸어놓고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공부하고 싶었던 친구는 대학을 못 가고 하기 싫었던 친구가 간판만 걸어놓고 가가지고서는 반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 때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고 재수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근데 정시를 40%로 계속 늘리라고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 댓글 여론 때문에. 네, 댓글 누가 다셨나요? 여기 안 계신가요? 네. 지금 이게 악순환이에요. 근데 지금 의대 가겠다고 지금 학생들이 더 2, 3년 사이에 몰리면서 의대 가겠다고 지금 재수생, 대학 멀쩡히 다니던 친구, 서울대 다니던 친구들까지 지금 다시 다 수능으로 유입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학생 누적 분포 그린 그래프인데 뭐 재작년 수능, 2022 수능, 작년 수능, 2023 수능. 그래서 저 파란색이 미적분, 오른쪽이 고득점자고 학생의 그 분포입니다. 그 고득점자는 여기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프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적이 되는데 파란색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단이에요. 미적분이 선택자가 훨씬 고득점자 쪽에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한 해 지났는데 올해는 저게 더 이렇게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란색 그 그림을 갖다 붙였는데 여기 훨씬 더 많아졌죠. 미적분 구간이. 선택한 학생들의 고득점 구간이. 근데 저 학생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와서 원서를 던지는 순간 빨간색의 아이들은 다 깔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지금. 저 선택 과목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년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 요게 발표가 됐었죠. 요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그만큼 그러니까 수학이 남학생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정시가 지금 계속 늘어난다. 실제 정시가 다 40%냐? 아니에요. 전체 정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파란색은 이제 줄어드는 거고 빨간색은 비율이 늘어나는 건데 수시가 점점 늘어나다가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만히 있죠. 2024가 아니죠. 지금 저거 제가 바꿔야 되네요. 고3입니다. 저게 고3. 저 고3 학생들 지금 현재 올해 고3 학생들은 지금 비율이 어때요? 80%예요. 수시 모집이. 그럼 정시 20%밖에 안 되네요. 왜 다 40%라고 하세요? 얘들만 40%예요. 얘들만. 16개 대학. 이 16개 대학은 목록이 딱 찍혀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교육부에. 그게 왜 찍혔을까? 저 대학들은 그 딱 찍을 당시에 실태조사를 할 당시에 수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들이에요. 16개 쭈루룩. 예, 뽑아가지고 수시 비율이 니네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를 무조건 40% 이상으로 니네 맞춰라고 오더를 받은 대학들입니다. 지금까지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 대학들은 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다 40%를 맞춰놨죠. 왜요? 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왜 꼼짝없이 맞춰요? 이거 안 맞추면 돈 안 준다 그러니까. 대학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 받아요. 근데 어떤 대학들이에요 보니까 예, 우리 읊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 시의, 건동, 홍숙, 예, 광운대, 포항. 예, 광운대는 얼떨결에 종합전형 많이 뽑다가 같이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40%짜리로 묶여있는 대학들은 여기고 나머지 대학들은 예, 눈치 안 보고 다 그냥 수시 왕창 뽑고 있는 겁니다. 아까 대학들이 뭘 바라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늘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지금 시급한 대학일수록 더욱더 수시 100%인 대학들도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부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정시가 이렇게 늘어난 마당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다 정시를 40%로 뽑고 있고 수능은 저런 마당인데 그럼 그 정시의 주인공은 누구냐? 재수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몇 년 전 겁니다. 이 자료,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예. 지금 뭐 70% 거의 다 육박을 해요. 주요 대학들 정시의 70%는 다 재수생. 그러니까 재수가 필수고 삼수가 선택이고 사수, 오수, 육수 지금 뭐 그냥 기본이 되는. 근데 사실 이 삼수, 사수 해가지고서는 그 주요 대학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나아요? 특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가는 게 나아요. 그쵸? 취업해가지고 한 3년 근무하고 나면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예, 그러면은 그거는 경쟁률이 어때요? 미달도 나요, 가끔. 예, 서울에 있는 아주 유수의, 아까 거기 있던 16개 대학 중에 유수의 대학들 중에 주요 대학들도 그거는 경쟁률 무지하게 낮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게 낫죠.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수능 정시, 수학 정시 이런 얘기 드렸고, 영어 말씀 잠깐 드리면, 영어는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등급만 나오고요. 등급만 나오고, 백분위 점수나 표준 점수는 안 나와요. 근데 백분위 점수랑 표준 점수는 학생들을 어쨌든 석차로든 뭘로든 줄을 세운 점수인데 이 줄 세운 점수를 안 주고 딱 등급만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등급도 되게 간단해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주는 거죠. 등급도 되게 후해요. 85점 2등급이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등급도 후하게 막 줍니다. 자, 그런데 90점 넘으면 1등급과 4% 이내 석차에 들어야 1등급 중에 어떤 게 쉽습니까? 90점 넘으면 1등급이 당연히 쉽죠. 이거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수생하고 붙을 필요도 없어요. 나와의 싸움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학생들이 제일 안 합니다. 제일.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중요한데 국어, 수학, 영어 중에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은 당연히 영어예요. 수학에서 국어에서 4%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90점 넘기는 거는 은근히 해볼 만해요. 국어, 수학보다는. 줄 설 필요 없으니까 나만 넘으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 비율이 이상해요. 마치 석차 4%에서 끊어버린 것 같은 1등급 비율이 저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죠? 절대평가니까 왠지 그냥 쉬울 것 같잖아. 그리고 그냥 안 해요. 예. 근데 영어부터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국어 수학보다 등급 따기가 쉬우니까. 등급이 어디에 쓰여요? 수시 갈 때
최저 등급에 쓰여요. 국어, 수학, 영어 똑같이 써줄까요? 대부분은 똑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영어부터 1등급 받아놓는 게 훨씬 수월한 거죠. 어쨌든 국어, 수학보다는 영어가 등급 받는 게 100배 쉬우니까요. 1이든 2든 3이든. 예, 그러니까 영어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럼 정시에 영어가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정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아까 그 400 몇 점 그 표준 점수를 만듭니다. 그럼 영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어는 등급만 나온다 그랬죠. 백분위 표준 점수가 없어요. 그럼 백분위 표준 점수를 합산하는 정시 전형에는 영어 쓰일까요? 안 쓸까요? 쓰여요. 이 중요한 과목을 왜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점수가 없는데?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으로 환산해서 써요. 그 환산 점수는 표준으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제각각 만들어서 씁니다. 심지어는 이게 환산이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환산 점수가 무지하게 세서 국어, 수학을 아무리 잘 봐도 영어 등급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연대입니다. 그래서 연대에는 영어 2등급이 찍혀버리는 순간 국어, 수학을 만점을 받아도 뒤집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시험에 따라서. 예. 그래서 그냥 정시에서 영어를 2등급 찍으면 바로 연대는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해요. 그만큼 영어가 정시에서도 더 중요한 대학들이 연대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환산율이 높은 대학들. 여대나 교대 이런 데 높습니다. 영어 비율이. 예, 그래서 그 영어는 수시에서 최저 등급 맞추기도 가장 쉽고 정시에서도 심지어 환산 점수 비율이 가장 중요하기도 한데 그냥 절대평가란 이유로 그냥 공부를 잘 안 하는 이런 이상한 거. 영어부터 공부를. 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능에서. 어느 과목이? 수학. 영어는? 영어부터 공부해야죠. 수학부터 공부할 거예요. 등급 이거부터 해서 등급 1등급 받아놓고 수학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 그냥 다 잘해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를 그냥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래야 그럼 학원을 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하루아침에, 하루빨리 좀 어떻게든 좀 방향으로 좀 바뀌면 좋을 텐데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4, 예, 요거 공정성 강화 방안 올해까지 다 완성이 돼서 올해 고3들부터는 저런 내용으로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대학에 특별하게 뭐 그 학교만 따로 제출하던 이런 서류들 프로파일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런 자소서 이미 다 폐지됐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글자 수도 다 축소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교생활기록부 글자 수 줄어든 거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맨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걸 보시면 미반영, 미제공, 자유미반영, 미기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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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그래서 없어진 항목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필요 없어진 항목, 대학 입시에 필요 없어진 항목들인 거고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행동발달 특기사항 남아있어요. 저건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담임선생님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창의적 체험활동에 들어있는 글자 수는 줄었지만 예, 자동봉진.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사실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참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거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 다 미반영, 미기재, 삭제, 폐지, 도입 예, 뭐 이렇게 돼서 지금 공정성 강화 방안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고입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저 찾아보시면은 고입과 관련된 내용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후의 주제가 그건가요? 모르겠네. 네, 이후의 주제를.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 저 4개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대학은 현재 중3 학생들까지는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바뀌진 않지 않겠나가 제 생각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시안 나오는 거 몇 달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 이 두 개는 학생부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아야 돼요. 이 밑에는 수능 점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 최저 등급이 높게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엔 내신이 필요한 거고, 예, 이쪽에서는 수능이 필요한 거고, 특히 수능 전형은 수능 자체 점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쪽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선 수능 최저 등급을 또 추가로 만족을 시켜야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 활동을 이제 나중에 자사고 선택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자사고는 학교에서 활동이 참 좋은 게 많대. 활동을 많이 챙겨준대. 근데 학교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수업 시간 중에 하는 활동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수업의 내실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좀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런 거 뭐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전형들 중에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나중에 좀 더 적합할 것인가까지의 고민이 같이 닿아 있다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만, 우리 아이는 그냥 뭐 이렇게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능만, 문제만 잘 풀어가지고 대학 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디가 좀 나을 수 있을까요? 내신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수능 점수만 잘 나오면 되면 내신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내신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은 곳이 나은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예, 그런 분위기가 되는 곳을 자사고 같은 데나 뭐 특목고는 좀 달라요. 외고나 과학고는요, 수시에 집중하는 학교입니다. 수능 문제 안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나 이런 데는 수능 문제에 집중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신이 중요해.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갈 거야. 내신 잘 따서 갈 거야. 그러면은, 예, 그냥 학교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 혼자 꿋꿋이 내신 잘 딸 수 있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따려면 뭐예요? 예, 모두가 늘어져가지고 엎드려 자고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예, 진짜로.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입시를 전공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자녀들 중에는 그런 학교들을 골라가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내신을 무조건 잘 따는 게, 왜냐하면 내신을 잘 따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금 10%까지 늘어나 있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서 석차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예, 뽑힐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예, 서울대는 지역균형 2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4% 이내의 학생이, 예,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석차가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은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석차를 많이 보죠.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제한적인 추천을 받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도 높지 않고 거기서 최저 등급만 잘 맞추면은 합격할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 중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다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아이마다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좋은 학교는 다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옆에서 간다고 따라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좀 능동적으로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과 고입과 관련해서는 요 하이인포 사이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 지도 딱 누르시면 관내 학교 다 뜨고 예, 알림이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요 밑에 동영상들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요즘에 너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잡.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라 그래서 직업 계열 학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알림이로 연결이 되면 학교 알림이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별의별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년별 성적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고교학점제 관심 있으시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대입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지사항만 들어가시면 최신의 정보들, 자료들 다 저기 그때그때 떠요. 링크까지 바로 다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팝업 창으로도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교육기관에서 내놓는 자료집 설명회보다도 더 양질해. 오늘 뭐 제 강의 들어보셨으면 평가가 되실 겁니다.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이 공교육 안에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만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자료집도 만들고 이런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상담, 1:1 상담을 특히 해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공지사항에서 이런 자료 같은 것들도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예,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확인하시고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 공교육은 대입과 관련해서만큼은 진짜 잘 준비되어 있고 잘 예, 그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만 잘 하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쌤TV 가서 센진학이라는 예, 매뉴얼을 들어가시면 모든 전형과 관련된 몇 년 전부터의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부터 예, 전형별 안내까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그때 수시수시 아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바로 공지가 되니까 들어가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